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저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엄 선포해봐야 오히려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나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자꾸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3개월 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게 지난해 1월입니다. 자, 이 위원장님, 이제 1심까지 1년 걸린 건데 검찰의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내란 수괴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사형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사형은 집행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망국에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 내란죄를 범해가지고 본인이 깔끔하게 퇴진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을 지켰죠. 그리고 이 공소장 보니까 코미디 같다라고 하시는데 본인도 얼마나 보면 코미디 같겠어요. 본인 스스로 본인을 자멸의 길로 일으켰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주셨잖아요. 상처를 줬고요. 그래서 자신이 봐도 코미디 같은 행동을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독백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속되니까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30년 전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당시 1심에서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특검팀이 이 사례를 참고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사례를 참고한다면 사형 구형은 무리죠. 근데 1980년도 군사 반란 때부터 시작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또 내란 목적 살인을 했고 네. 그러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2025년 12.3 계엄 살인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한 명 사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형을 구형한다? 무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특검이 법리에 따라 행동합니까? 자기들 그냥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권력에 따라 눈치 보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권력에 따라 눈치 보고 또 법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형이. 그죠? 그리고 또 사형을 구형한다면 범죄 혐의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부담이 그걸 구형하는데 최종 판단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니까 그 최종 부담을 법원에 넘기면 되는 거지 자기들이 먼저 판단해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을 봐서는 아마 검찰 그 특검 구형은 사형 구형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그 선고는 이제 구형은 그렇죠. 사형이었고 네. 1심에서는 사형 그대로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2심에서는 바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됐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재판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남긴 말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재판에선 국무위원들이 자신을 말리지 않았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이런 태도도 당연히 특검이 구형에 반영을 하겠죠. 당연히 반영하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시
항상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총선 시기에 국민의힘이 단합하겠지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끝까지 갈등 관계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총선 직전에 의료 분쟁에 있어서도 2,000명 증원을 하다가 한 1,000명 정도로 극적인 타결을 하겠지.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네. 이 기대감이 하나도 결국에는 실현되지 않고 역시나 남 탓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야당 탓하다가 한동훈 전 대표 탓하다가 언론 탓하다가 이제는 자신을 말리지 않은 국무위원 탓을 하잖아요. 네. 아니, 자신이 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지 왜 남 탓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 일관성이 있는 분이고 법원도 재판을 좀 조롱하듯이 공격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택하지 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좀 이렇게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 좀 담길 것 같으신지. 뭐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건 뭐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네. 뭐 경고용이었고, 또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탓이다. 뭐 말리지 않은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고, 또 군인들 뭐 자신의 명령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면서 군인들하고 싸웠던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또 답답한 게 그래도 대통령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이 또 그러고 가장 좋아하는 말이 더 벅스탑스 히어라고 네. 모든 책임이 내가 진다 그렇게 번역되는 그런 영어 말을 좋아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자꾸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 탓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모든 책임 나에게 있다. 군인들은 나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다. 다른 사람을 처벌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어차피 결과가 다 똑같더라도 좀 보기에 멋있는 말이라도 좀 남기면 좋지 않을까요? 최종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항변을 해왔다면 지금까지 뭐 계몽령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해왔다면 최후 진술에서는 좀 국민들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저런 말을 남기는구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식의 말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재판 막바지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용이 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약 5개월 정도 앞당겨진 내용으로 변경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양측이 둘 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 방어권이 침해됐어라고 하는 주장인 건데 사실상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을 했고요. 노상원 씨도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특별히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그 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군 인사들을 다 했더라. 이게 계엄을 위한 정황이었던 것 같은데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그대로 다 군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 계엄 모의는 사실상 이때부터구나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공소장 변경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서 허가가 됐고 재판이 다시 될 수는 없겠죠.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당 쇄신안을 발표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언급하지 않은 걸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내 반응 듣고 오시죠. 아직도 윤어게인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주요 인사로 기용하고 입당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 실천은 결국은 인사와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자꾸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그 단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 포괄적인 사과 속에 그 의미는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 지도부는 계엄 사과의 절연 의지를 내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반쪽 사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강성 지지층들은 이건 뭐 배신이다 뭐 이런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뭐 사과를 한 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작년 12월 3일 계엄 1주년 때 저런 말을 확실하게 했다면 그거 뭐 절연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도층을 의식한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늦었죠. 늦었더라도 어쨌든 뭐 그렇게 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른바 중도층으로의 확장, 중도 확장과 강성 지지층의 눈치 보기 사이에서 조금 딜레마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전환하겠다 이런 말을 해버리면 강성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고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도 의식해야 되고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도 의식해야 되고 강성 지지층도 의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아직도 확실하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 쇄신안 발표 전에 계엄을 옹호했던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입당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강성 보수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쇄신과 멀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대표가 쇄신을 하지 않아서 당의 인적 구성이 이렇게 바뀌는 건지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아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본인도 다 알아요. 판사 출신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버린다라고 하면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뭐 고성국 TV라든가 전환기 씨라든가 극우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나는 지지 기반이 전혀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하게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어정쩡한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왕 갈 거 한 발짝 더 가서 납작 엎드려서 국민들께 사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뭐 잘했어 하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강성 지지층과 결별돼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더라도 국민의힘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의지로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살고 당도 사는데 어정쩡하게 자기 살려고 하다가 당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 기도력이나 리더십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해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력으로 해산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축출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예측은 부대변인님의 이제 어떤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네. 네. 장동혁 대표가 이 정책위의장의 3선에 이 정점식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황우여 비대위 때 정책위의장을 하다가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교체되면서 양측이 껄끄러운 관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인선은 또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실까요? 글쎄 정치적 행위란 게 결국 이제 말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쓰는 그것이 정치적 행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물론 뭐 정점식 의원이 그렇게 뭐 강성이라거나 사람들한테 뭐 반감을 사는 뭐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온건한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미 정책위의장을 한 번 지냈었죠.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 한 번 지냈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비대위를 듣고 끝나고 이제 출범하면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이제 퇴진을 요구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는 조금 뭔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특별히 그런 사람을 지명해서 정책위의장에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각을 세우겠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장동혁 대표의 그런 정말 속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저런 인선을 하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와는 계속해서 각을 세워나가겠다. 이런 쪽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출신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보통은 지도부 구성되면 이 지명직 최고위원도 바로 지명을 하거든요. 이 인선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권은 당 대표에게 있으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미루고 미뤄서 임명한 사람이 탄핵을 반대한 사람. 이 사람을 임명한다? 이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에 대한 사과를 하고서 바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을 인선하는 타이밍이 너무 부적절했다. 차라리 빨리 인선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네. 윤민우 위원장에 대해서도 사과한 뒤에 임명하는 거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정쩡하거든요. 이 사과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인 스스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정치적 좀 혼란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공천 헌금 관련해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어정쩡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 옹호글로 논란이 된 윤민우 교수가 당 윤리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 당원 게시판 사건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 윤 위원장이 법적 책임뿐 아니라 뭐 윤리적, 정치적 책임까지도 이야기를 하겠다, 판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당 윤리위원회니까 당연히 정치적 저런 그 의미를 가진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법적 판단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윤민우 교수 같은 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날 때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그런 것들을 글을 썼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를 분명히 징계하겠다. 그리고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지금 2년 뭐 당원권 정지 담보감사위원회가 권유를 했는데 네. 그것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당내 분란이 더 오래 갈 걸로 생각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